우리 결국은 이재명 시대가 왔어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도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바로 2025년도 6월 3일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대선 결과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이재명 시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25년도 21대 대통령 이재명 시대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기본적인 사항들은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갔다가 당선이 되셨고,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은 뭐 우리 사실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뭐 뉴스에서 보셨을 거고, 근데 여기서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모시게 되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취임사 할 때도 보니까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이제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이제 대통령으로 있으실 분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재명 시대에 내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우리는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투자자니까 각자 도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결국은 이재명 시대가 왔어요.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했었지만 진짜 왔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것 짤을 아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어서 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카톡방이라든지 어디 막 글들에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시즌2 이정재 형님께서, 여기 유명한 명장면이죠.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것도 3번이나 하면 나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그러니까 역대 정권 집값 상승률 공교롭게도 물론 이제 뭐 정권에 따라서 된다라고 말하면 너무 단편적이지만, 일단은 진보 정권 때마다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노무현 시즌 3 아니냐, 네. 문재인 시즌 2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재명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서울 폭등열차 출발합니까? 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물론 이제 정책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기도 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보긴 해야겠지만, 공교롭게도 항상 이제 또 진보 정권 때 올랐다 보니까 이번에도 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돼가는 건가 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자면 5월달 기사예요. 네. 5월달인데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천장 뚫은 부동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84 타입 국민평형 기준이 70억 돌파했다 라는 기사가 25년 3월이었었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죠. 와, 이게 원베일리, 물론 이거는 대형입니다. 네. 대형이지만 165억. 네. 와, 아파트에서 165억. 우리가 이런 금액대는 항상 예전엔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에서 보던 숫자였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레미안 원베일리도 165억. 물론 평당가로 따져보면 84 타입 70억이 더 비싸긴 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일단 이 금액대에서 놀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또 기사에 보면 이게 상급지만 그러냐? 네. 아니다. 마포구, 종로구, 국평도 25억 돌파했다. 그렇죠. 뭐 종로라고 하게 되면 우리 말이 유명한 경희동자이도 네. 25억이 넘어갔고, 마포에서도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도 마포자 25억 5천을 넘어갔고, 지금 말로는 뭐 더
거래가 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직 실거래가는 지켜봐야 되고요. 네.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25억, 물론 뭐 성수동은 좀 논외입니다. 성수동 50억 넘게도 거래되니까 그렇죠. 성수동은 좀 따로 취급해야 되긴 하지만 네. 성수동에서도 서울숲 리버뷰자이가 24억 5천 실거래가 네네. 부평 기준으로 뚫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지금 우리가 상단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강동구라고 보기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준송파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분양 난다 했었을 때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28억 가까이 거래가 네. 실거래가는 떴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장 들리는 말로는 28억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아, 예.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29억도 근접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야, 이 분위기라면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진짜 빠슝님 얘기처럼 30억 시대. 야, 이렇게 가는 건가라는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 와, 지금 우리가 대선에 사람들이 관심들이 쏠려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파쇼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고 실거래가도 보고 뭐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은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대선이 끝났네. 부동산 시장은 했더니 금액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퀘스천. 지금 일단 이렇게 뛰었어. 더 뛸 것이냐? 아니냐? 네. 아니면 반대로 떨어질 것이냐의 이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사실 더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시즌 3인가 이러고 있는데 네네. 여기 땅 짓고 기사 나왔죠? 6월 4일자 바로 네.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선 주택가격 폭등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라는 아주 도발적인 네네. 기사로 이제 나왔었죠. 네. 여기에 4기 신도시 공급 확대 있고 막 공급 숫자가 늘리는 거 의미 없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이제 뭐 중요한 제언들을 하긴 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시대에서도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해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많이 했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자면 사실 전 정권에서는 정책을 좀 잘못 쓴 게 있어요. 네. 저는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게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노무현 때, 문재인 때 가장 대표적인 실책이 공급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 억제로 갔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거 우리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2주택자는 취득세 8.4, 3주택자는 12.4% 취득세 납부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26년도 네. 5월 9일까지로 네. 기억하는데 이때까지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가 있는데 이거 지나가게 되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세율이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팔아도 남는 게 없는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네.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팔아야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팔면 되지 뭐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팔고 버티나 보자 하면서 종부세가 와장창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종부세율이 좀 낮아졌어요. 네. 2주택자 중과세율도 없어졌고요.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인데 여기서도 세율 자체가 좀 많이 낮아졌죠. 근데 이게 과거 세율을 보면 네. 야, 인정사정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였을 때 중과세율이 있었던 거. 이런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어떡하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유세도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하게 될 텐데 그렇죠. 보유세는 항상 얘기해 드렸지만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인들의 과세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물론 여기서도 조건들은 또 있습니다. 고가주택 같은 경우 이제 바뀌는 사항들도 있는데 이 얘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 2주택자도 이제 세금 걷겠다. 간주임대료 걷겠다. 물론 고가주택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유에 있어서 임대에 대한 소득세들도 고려해야 된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이 규제 지역은 안녕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강남 선거랑 용산구 딱 4개 구역만 남아 있는데 근데 우리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어지간한 수도권과 지방들은 다 묶여 있었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규제 지역인 곳들이 야, 언제 규제 지역 묶이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마포구나 성동구나 강동구 등기 치시는 분들께서는 야 설마 저한테 그런 질문 엄청 많이 받습니다. 소장님 저 잔금이 9월 달인데 그 사이 조정대상 지역 바뀌는 거 아니겠죠? 조정대상 지역 바뀌게 되면 앞서서 말은 안 했지만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조정일 때 취득하면 2년 보유면 비과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취득하게 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거든요. 그렇죠. 이게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 원칙은 잔금 기준에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고요. 계약 일자로 봐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예외적으로 봐줍니다. 무주택자는 갭 투자에도 한 번은 봐주나 봐요. 그런 식으로 갖다 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빠르게 다주택자분들은 싹 정리해서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 똘똘한 채 어디? 하니까 이제 강남 3구, 용산 3구 그리고 나한테 상급지가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라면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들 가고 있거든요. 당분간 여기 기사 나오죠.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가시밭길. 그러나 당분간 현상 유지가 전망된다라고 돼 있어요. 뭔 소리일까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우리 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이제 우려도 하고 기대도 같이 있긴 해요. 와,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분명 또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 심해지면서 집값 폭등하고 그리고 좀 지방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우려를 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또 서울주택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기대도 하면서 믿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서울 집값 폭등시켜줄 거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분간은 좀 다르게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 자체가 조기 대선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그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간신히 찾았잖아요. 없나 하면서 네. 이번에 정책 공약집 보다 보면 생활 안정에서 우리 259페이지 딱 한 페이지 있습니다. 반 페이지예요, 반 페이지. 반 페이지. 네, 반 페이지 있는데 그래도 예. 생각보다 유의미한 문구가 있어요. 뭔가요? 이전 진보 정권에서는 네. 기대할 수 없었던 문구가 있는데 어떤 거죠? 자,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게 되면 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어.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 우리 그동안 네네. 항상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칠 때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의 초고가 거래들을 보면서 야 저거 문제야 규제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규제를 걸었는데 문제는 그 강남 일부의 지역을 보고서 전국에 적용이 되는 규제를 펼치다 보니까 네. 유탄을 맞는 곳들이 있죠. 그렇죠.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 돌 맞아서 죽는 것처럼. 더 풀어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이 많이 힘들었고. 지방 힘들었죠. 사실 강남은 대출 규제가 있어도 그냥 현금 부자들이 많이들 갔습니다. 그 전에도 뭐 60억 거래, 65억 거래, 70억 거래 대출 없이 그냥 갔거든요.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시장이지 대출 규제랑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 때문에 유탄을 맞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 지방이었죠. 네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부족한데 해당 금액으로 갖다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소액으로 움직여지는 시장들이 대출에 되게 민감합니다. 오히려 자산가들은 관심들이 없고요. 네. 그 사람들은 대출과도 상관없고요. 제일 극단적인 정책도 있었죠. 문재인 정권 때 대표적으로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0원. 야, 대출을 1원도 안 해줘. 네. 14억 9천은 해주는데 15억은 안 해줘. 해가지고 네. 그때 강남이 일시로 주춤을 맞습니다. 네. 다시금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거 뭐 대출 없이 현금 부자들이 움직였었고 아이러니하게 강남 사람들의 자산 건정성을 충실하게 해준 덕분에 역전세 맞았었을 때 사실 다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빌라나 오피스텔 이렇게 영끌로 갔던 갭이 낮았었던 곳들이 역전세 터지고 전세 사기 터지고 했었지만
뭐 강남 아파트가 뭐 물론 전세 보증금 빠지는 폭은 절대적인 액수는 더 컸지만 네. 강남에서 뭐 아파트왕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무슨 반포왕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런 네. 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저는 물론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 진짜 유의미한 문구, 그리고 그 전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다못해 윤석열 정권도 이렇게 안 갔어요. 네. 우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특정 지역 폭등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셨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걸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누누이 얘기를 해도 그 결국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언론에서 어디 얼마 갔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특정 지역 갔다가 전국을 규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 나왔는데 이걸 일단 안 하겠다라고요. 즉 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네. 공급 활성화로 가겠다. 사실 이게 전공법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노무현 시즌 3 아니냐라고 했었던 게 결국은 다주택자 규제, 그렇죠. 이로 인한 똘똘한 한 채인데 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런 거 안 하겠다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유의미한 키워드라고 보고요. 사실 나머지는 분석할 만한 것도 별로 없긴 해요. 네. 내용들이 별로 없잖아요. 뭐 예, 저는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사실 뭐 발언한 것도 많지도 않고 네. 이번에는 사실 부동산 이슈가 쟁점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고 뭐 나머지 내용들 굳이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면 네네.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하겠다라고 해요. 뭐 근데 뭐 고분양가 문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 인건비도 그렇고 건자재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인허가도 사실 잘 안 해주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인허가를 단축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허가 단축은 저희 나중에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뭐 이 위원회는 사실 실무적으로 더 말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이거는 좋긴 한데 공공성을 또 강화하겠대요. 뭐 저기 기부채나 공공기업 받겠다는 그런 그쵸. 얘기죠. 예. 그러면 또 사실 이거 조선모사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네, 일단 앞에 사족이 조금 꺼림칙하긴 해도 일단은 완화해주겠다. 네네. 일단 완화해주겠다니까 좋고. 근데 얘는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또 기준금리 또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돈 풀어서 부양하는 정책은 안 하겠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하겠다. 즉 대출 규제는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 시대에도 꾸준히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자, 일단 정책은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게 당장 국토교통 장관도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 누가 될지 모르고 물론 지금 하마평이 오르고 내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끝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분이 또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모르는 거고 다주택자 규제 안 하나요? 그러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똘똘한 채 이제 뭐 해결되나요? 라고 말하기에는 네. 또 씁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씁쓸할까요? 우선은 이거는 이재명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네. 집값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공급 절벽이 저희 누누이 항상 얘기를 강조드렸었지만 드디어 다가옵니다. 2026년도부터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급량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공급 절벽 이슈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로 완화할까는 또 의문이거든요. 네네. 왜냐면 윤석열 정권에서도 원래 다주택자 규제 다 완화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겠다 했었었고 종부세도 이제 국회 통과 과정에 후퇴하긴 했었지만 아예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려고 했었었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완화한다라고 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막혔었는데 근데 지금도 다주택자 규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걸 더 강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있었던 걸 완화할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이게 완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돈이 지방으로도 풀린다라고 보는데 네. 또 뭐 완화는 뭐 할지 안 할지는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와 별개로도 공급이 감소되는 게 지금 가장 닥친 시급한 문제다. 뭐 이건 팩트니까. 네. 네네.
자,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랑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급량이 그래도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4만 건, 3만 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2026년도죠. 2026년도가 현재 시점에서 누게 된 숫자는 11,000건이고요. 네네.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이게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만 건대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1만 건대 중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반토막 이하죠. 네. 그 공급량이 사실 진짜 적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얘기했었을 때 분명 누군가는 그 얘기할 겁니다. 아, 김재영 소장 저것도 직각 올라간다고 저러는 거다. 너는 맨날 올라간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급 절벽은 팩트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저거 너 통계 가지고 장난치신다. 네. 공급 절벽은 없다라고 애초에 공급 절벽을 부정하시는 전문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거에 공급 절벽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말장난이다. 말 그대로 이거는 주택 총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가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한 세대가 증가해도 전체 총량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우리는 항상 얘기해요. 서울의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택. 다들 서울 신축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네. 지금 구축 아파트는 가격 회복 못한 데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신축 구축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신축 공급들이 안 되는 거. 또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당장 전월세 금액, 입주장이 열려줘야 전월세 금액이 안정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사항들을 저는 얘기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좋습니다. 네. 이거를 일부 전문가들만 부동산을 하락합니다 라고 하신 전문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조차도 이를 선동을 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가요? 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고 이게 네. 2024년도였던 것 같아요. 4년도. 그럼 윤석열 정부 때네요. 네, 그때 이제 나왔었던 보도자료인데 너무 재밌어요. 신문 10답. 그래서 제가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걸로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그렇다던데 이거 근거 있냐? 근데 이제 민간 전문가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국토부도 사실 말장난합니다. 2024년도랑 2025년도가 부족하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네. 저는 항상 2026년도 이후가 문제라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근데 2024년도, 2025년도 많아요 라는 얘기들만 합니다. 그럼 2026년도 이후 물량을 까란 말이야. 그리고 2025년도 물량도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전문가 분께서 네. 이거 혹시라도 네. 의심인데 26년도 물량을 좀 땡겨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부동산 원이나 알릴사는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인허가 실적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그럼 26년도 거를 까야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26년도 거 오픈하고 27년도 거 오픈하라 라고 하니까 네. 여기 또 24년도 8월 달에 네. 현 시점에서 26년도 입주 물량을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야? 인허가로 예측한다며. 그럼 건축심의나 네. 관리처분인가나 이것까지는 모를 수 있어. 왜냐면 네. 2주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네. 적어도 착공기를 내고 실착공 한 대들은 솔직히 3년 뒤 그렇죠. 3년에서 4년 뒤. 길어봤자 5년이니까. 일반 분양까지 안 했어도 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토교통부가 네. 오픈하기가 싫다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2025년도 3월 달에 또 얘기합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 예년보다 많았고 예. 앞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전보다도 많았고 예. 앞으로도 공급량은 더 많을 것이다라고 국토교통이 얘기하죠. 이거 네. 서울 경제에서 집값 불안해진다. 내년도 입주 물량 2만 가구 감소한다라고 하니까 야, 너 언론에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을 선동하지 말아라. 앞으로도 공급은 충분해라고 네네. 얘기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거꾸로 26년도부터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26년도에 공급량 반토막 되고 27년도에도 없고요. 28년도에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을 다 못 살게 구면서 인허가 다 박살내고 있는 조합 해산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나올 게 없거든요. 움직이는 꼴을 보면 있는 사업들도 지금 지연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뭐 자체 문제 때문에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또 인허가도 또 안 해주기도 하고 공사비 올라가고 인건비 문제 많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분간에 해결되지가 않아요. 네. 그 뭐 오세훈 시장이 신통 뭐 지정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실제로 입주하려면 진짜 빨라야 15년에서 20년인데 그렇죠. 예. 모르죠. 10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 보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이 국토교통부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냥 제 추측인데 네.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국토교통부조차도 사실 맞습니다. 2026년도 공급량 반토막 나고요. 네. 입주 물량 없어서 전월세 금액부터 폭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패닉 바잉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서울 아파트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러면 이게 착한 거짓말, 네. 화이트 라이어 그쵸. 그런 거네. 착한 거짓말 하신 거네. 그러니까 시장의 뭐 안정을 위해서. 저희 매번 얘기하는 거 이번에 그린벨트 푼다 했었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데는 어디예요? 서초 서리풀 지구인데 여기 2029년도 입주시키겠다 하거든요. 네. 그게 됐었으면 지금부터 4년 뒤에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1기 신도시는 네. 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 불렀고요. 네. 아까 말한 이제 서리풀 지구 이제 거기 그린벨트 푸는 거는 28년도 착공 그리고 31년도 준공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바닥 네. 공사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28년도 착공하려고 해도 이게 네.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무리 토지 수용하는 거라 하더라도 3기 신도시 잘 안 되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숫자의 키워드는 저는 거꾸로 공급이 하도 없다라고 하니까 네.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 보고 기다려라. 좋은 곳에 그렇죠. 분양 물량이 나올 거니까 기다려. 기다려. 30년도 준공이고 31년도 준공이고 그리고 착공 시점 27년도 28년도면 27년도 28년도에 일반 분양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야 기다려봐. 분당에서 나올 거야. 라고 보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네. 보는데 네. 아무리 그렇게 진실을 호도한다 하더라도 26년은 다가오거든요. 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재밌는 리포트를 냈었어요. 네. 이제 보게 되면 당해년도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 기준 보게 되면 국토교통은 그렇게 자랑하던 인허가 물량 데이터 이거부터 흔들리고 있다. 주택 인허가를 받아놨어요. 건축심의 받았어. 네. 사업시인가 받았어. 네네. 그런데 착공을 안 해. 지금 가장 최근 2023년도 거까지는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본다 했었을 때 60%도 안 된다. 즉 50%대로 착공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인허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착공을 했죠. 네. 거의 대부분 다 착공을 했는데 90% 넘게. 근데 지금은 확 떨어졌고요. 2024년도도 보긴 봐야겠지만 이것보다 뭐 올라갈까요? 올라가길 바라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또 이제 착공하면 끝인가요? 준공도 늦어진다. 그렇죠. 점점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중단되는 데도 많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30개월이면 30개월.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2년 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3년도 빠듯해요. 뭐 아예 그냥 5년 하는 데도 많아요. 네. 고층 같은 경우는 다 5년 하죠. 예. 최근에 한남 4구역 삼성 레미안에 수주했는데 물론 뭐 여기는 언덕도 있고 발파도 해야 되고 뭐 지방 공사하는 게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지만 4년을 제시했어요. 오, 초고층도 아닙니다. 48개월. 네. 22층짜리를 짓는데 4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또 착공했으니까 이제 입주 언제예요라고 했는데 또 요즘은 사실 또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때문에 공사 멈추고 또 지연되고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제가 잘은 모르긴 몰라도 26년도 혹은 25년도 준공 물량으로 있었던 것도 지연되면서 아이고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쟤네가 늦어졌네요 하면서 뒤로 또 밀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네. 그럼 이제 팩트. 팩트. 지금 우리는 현재 모집 공고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무료로 여러분이 직접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6년도 물량이 현재 모집 공고 기준으로 1만 1000건대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았었을 때 짜자자잔
1000세대가 넘어간 대단지가 단 2군데가 있습니다. 방배 5구역, DH 방배. 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대조 1구역,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리알레. 이렇게만 각각 여기만 3000, 2000세대고요. 오. 나머지는 700, 500, 300, 1페이지가 이래요. 그러면 또 뒤 페이지는 뭘 한 거예요? 그냥 뭐 100, 200세대들이 막 있단 거잖아요. 네네. 그 입주장이란 게 있을까요? 분명 여기서도 네. 임대주택 물량은 우리가 못 건드리면 빼야 될 거고요. 조합원 물량이 있을 거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보았었을 때 이제 보통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니까 네네. 당장 사람들이 기대하는 곳 네네. 2026년도 입주하는데 대단지 그것도 반포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 네, 그것도 아마 내년 여기가 아직은 안 분양 안 들어갔죠. 했어요. 분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면 1만 건대 중반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야 이거 더 있지 않냐 뭐냐라고 해도 솔직히 이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대단지 입주장이 열려야지 전월세 금액도 좀 조정되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반포에 입주장 열린다고 반포 집값 떨어지고 그럴까요? 전월세 금액도 장난 아닐 거거든요. 여기 그냥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넘칠 테니까 당장 이번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세 폭락한다라는 얘기들 많았었는데 사실 아니었거든요. 계속 나가서 그냥 입주장 없었어요. 결국은. 입주장 자체는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던 그 정도 입장이 없었다.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전월세 금액 무너지는. 근데 둔촌은 막 전세 11억에 거래되고 막 그래 버리니까 맞아. 그냥 우리 계약금 20% 넣고 그냥 전세 보증금 맞아서 다 잠금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월세 금액 안정되고 이런 입주장이 있을까? 오히려 2025년도만 하더라도 둔촌 주공은 뭐 사실 태풍의 눈처럼 네. 오히려 거기는 조용하게 또 넘어갔고 지금 오히려 이문동과 장위동의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해당 지역들은 지금 전세 금액이 진짜 안 나갑니다. 지금 현재 이문동이랑 장위동이 아직도 84 타입 기준으로 네. 5억대 전세가 있어요. 84가? 네, 84 타입이. 예. 그래 버리니까 이야 하면서 이제 하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저렴하네. 그러니까 사람들 잠금 쳐야 되는 사람들 빨리 내놓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네. 근데 이것도 올해까지라는 거죠.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없으면 여기도 전세 다 해소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